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고 저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이때는 선과 악도 모두 붉을 뿐이다. 네,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 대사인데요. 우리 정치권이 지금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여야 관계로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싸움터로 변했죠. 여도 야도 싫다는 중도층이 역대 최고 수준인 지금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 모두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인지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답답한데요. 총 정체 길이 48km로 특히 입장부터 옥산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35km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도 옥산 부근에서 7km 막혔다가 양재 부근에서 속도 더 떨어집니다. 35번 중부선은 양방향 진천 부근에서도 밀리는데 남이 쪽은 이후 서청주 주변에서도 9km 구간 불편합니다. 15번 서해안선은 목포 쪽으로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밀리고 반대 서울 쪽은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막힙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와 또 조양 부근에서 각각 10여 킬로미터 버겁고요. 50번 영동선은 강릉 방향 마성터널과 용인에서 밀렸다가 강원권인 원주 분기점과 새말 부근에서도 속도 더딥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죠. 먼저 민주당 쪽 후보가 10명이 넘었는데 전략 공천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먼저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13명이었는데 이들을 놓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선이 아닌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진 전 차장은 정북 익산 출신인데 이 경찰대 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정복과장과 전북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거친 뒤에 지난해 6월에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예. 이해식 민주당 조직사무 부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차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확인됐다.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더해서 갑질이라든가 자녀 학교 폭력 사항, 가상자산 투자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거쳤다. 이 전략 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확장성과 도덕성 민주당의 이번 보궐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김 전 구청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 깨끗한 이미지의 민주당 후보로 이 프레임을 짜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 건데 민주당은 10여 명의 후보와 경선을 벌였을 때에 이 경선 후유증이 나올 우려도 이번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은 경선하기로 했고요. 예, 이철규 국민의힘 공관위 위원장이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으로 당당하게 국민 선택을 받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당대표와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선택하게 된 이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안팎에서 김 전 구청장 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전략공천이 된다면 이 국민의힘 그 강서구병 이 당협위원장인 김진선 예비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무마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민주당과의 좀 차별화입니다.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서 전략공천을 단행한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입장이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이 무공천을 고려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원 당규에 국민의힘 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의 실형 선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치러지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패배했을 경우 얻게 되는 타격인데요. 이 구청장 자리 하나이긴 하지만 10월 11일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나온 결과가 이 서울에서 치러진 결과라는 점,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의 의석수에 따라서 총선 결과,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구청장 자리를 뺏기는 모양새에서 끝나지 않고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강서구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한 곳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다소 호남세가 강한 편이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공천을 고민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후보를 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지난 5월에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14일에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을 통해서 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것을 보고 그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그 지도부에서는 이 윤심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마음이 김태우 공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반에서 이 얻은 정보 그중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부분 중에서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민주당 인사와 가까웠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무마했다. 이 부분이 실제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예. 김 구청장은 16건을 폭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들이 재판부에서 공익신고로 확인이 됐지만 일정 부분은 또 공익신고가 아닌 것으로 또 재판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별 사면 복권을 한 것이 재판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면서 공익신고로 다시 재판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의 허위를 공개한 이 전사로 인식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여당이 후보를 결국에는 내기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하기로 했지만 경선하면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결국 이기지 않겠느냐. 대충 이제 그렇게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야, 그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뭐 구청장 딱 한 명 뽑는 거지만 굉장히 과열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도는 경찰 대 검찰입니다. 경찰 출신의 진교훈 후보, 검찰 출신의 이 전 구청장 이렇게 붙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패와 청렴인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검찰의 감찰 결과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부패로 이제 규정짓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교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청렴한 부분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정권 지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아침 선거운동하는 걸 보니까 진 후보가 그 앞에 팻말을 달고 있는 게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이라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봐도 이러한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후폭풍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국엔 여야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 세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지는 쪽에서는 책임론과 함께 사퇴론 역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정당의 리더십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선거에서 지면 오히려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한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이지만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은 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한 인터뷰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72분가량의 음성 파일 전체 녹취록 이것까지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개된 음성 파일은 2021년 9월 15일에 이루어진 김만배와 신학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뉴스타파가 첫 보도했을 때는 2022년 3월 6일입니다. 대선 사흘 전이고요. 이때의 쟁점은 커피 발언인데 첫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라고 말한 뒤에 모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조우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윤석열 중수이익과장이 커피를 한 잔 타주고는 질문 몇 개를 한 후 돌려보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예. 하지만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조 씨가 누구와 커피를 마셨는지 묻자 김만배 씨는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모 검사를 만난 사실을 밝히는데 박 검사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윤석열 과장이 타는 커피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무마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보도한 기자 7명 모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사건을 덮어줬다. 이런 내용의 김만배 씨에 대한 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내용이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런 고발 이유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을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했습니다. 네. 대선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는 등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이 범죄는 정치 공작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문가의 작품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매우 이례적으로 순방 출국 바로 직전에 5분에 걸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행태라면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나 몸통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의 그 뒷공작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고요. 그렇죠. 뉴스타파 쪽에서는 인터뷰가 아니라 단순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선거 6개월 전에 이것을 기획해서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실제 중요한 것은 사건 무마라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6일 출소한 김만배 씨는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검찰이 특별반을 편성해서 이게 또 장기전으로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12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한 것으로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터뷰 며칠 뒤에 신 전 위원은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건네받게 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최근에 이 수사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는 조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와 윤석열 커피와 관련한 말맞추기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투입된 검사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검찰의 대선 불복이나 선거 공작 등의 프레임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이라든가 이 백현동 또 이 쌍방울 또 뭐 성남 FC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인터뷰 관련 부분들을 다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총선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요즘 대정부질문이나 뭐 상임위 예결특위 등등에서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태도가 상당히 바뀐 거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에서 발언으로 이 야당 의원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국무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도였는데 물론 여기에 뭐 유병욱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든가 최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강한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던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 다소 점잖했던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2년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류라이트라든가 유튜브 논란을 빚어왔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한 예로 이 한덕수 총리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는다면 그것 또한 확증 평양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뉴라이트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의원님 그런데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의원님이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들을 갖다가 극우다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의 친일 경력을 강하게 방어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까지 끌어들이는 다소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장관들 태도가 바뀐 건 대통령의 지시 이게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고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이 따로 부인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사실로 보여집니다. 예. 대정부 질문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이 전부 다 정무직 정치인이냐라고 묻자 한덕수 총리가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나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의의 논쟁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풀이되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뭐 예산안, 법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민주당은 정부 입법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국정 비판에 상당히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이 거친 입싸움 대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이번 정기국회 정점 중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개입했다 하는 그 논란. 예. 민주당이 지금 강경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개각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이 사망 수사 사건에 관련해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해임이 안 되면 탄핵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에 이어서 국방부 차관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국방부 장관 예. 교체설이 있고요. 최상병 수사 무막 의혹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기국회 직후에는 개각이 불가피한데 그 폭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문화부 장관, 여가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현재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외교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교체설도 있기 때문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 12시 3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가을이 온 듯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더위가 이어지며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30도, 대구와 제주 29도, 강릉,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차차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경상도 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 해안은 모레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처럼 맑은 날씨의 도로 위로는 지난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모두 50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입장에서 옥산 분기점 사이 정체반 35km 구간으로 가장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마장 분기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도 남이천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진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서청주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서안성에서 금광 1터널 사이로 1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창원 쉼터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고 예상대로 오늘 0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고요? 예, 예상대로 열병식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예고한 대로 민간 무력, 그러니까 북한 표현으로 민방위 무력, 우리로 치면 민방위 될 정도거든요. 예. 때문에 노농조기군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뭐 전략무기나 첨단 무기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 체제 내부 결속에 좀 중점을 둔 행사였고, 역시 뭐 김정은 위원장 참석했고요. 예. 그리고 딸 김주애가 등장을 했네요. 예. 김주애가 등장을 했고, 이제 중국은 당정 대표단을 보냈고, 러시아는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고위급 파견 예고를 했는데 네. 그냥 합주단만 보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고위급 파견 안 한 것 같고, 다만 김주애 부부는 지금 해외에서 온 대표단이 있는 자리에 처음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 뭐 후계자는 뭐 지정 뭐 그런 형식도 없었고, 후계자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로 후계 구도와 상당히 후계 수업과 구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김정은 위원장 연설했나요? 현재까지는 연설 안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도상으로는 8일, 그 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 6일날 있었는데 보도는 8일날 됐는데요. 예. 그때 아주 장문의 연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모두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뭐 연이어서 연설은 김 위원장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 보도는 안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설은 안 한 걸로 추정이 되네요. 예. 방금 언급하신 그 전술핵 공격 잠수함 완성했다고 북한이 밝힌 거,
이게 북한이 밝힌 대로 본다면 어떤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핵 추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S가 잠수함이라는 뜻인데 여기 N이 붙으면 핵 추진이라는 얘기고 예. 여기 SSBN B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두 개 다 아닙니다. 북한 건. 왜냐하면 추진 기간이 일단 디젤 재래식이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핵탄두, 전술핵 탄두를 탑재하는 발사관을 장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잠수함을 운영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순항미사일, 어뢰관을 이용한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걸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지구상의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을 운영하는 체제는 북한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대형 발사관 4개, 소형 발사관 6개가 지금 식별이 됐기 때문에 예. 북한 저 정도면은 뭐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우리 선원인급도 현재 배치1은 발사관이 6개거든요. 안창호급은요. 근데 이제 배치2부터는 10개로 늘어나거든요. 예. 뭐 거의 똑같이 3,000톤급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처음부터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했는데 저거는 도저히 군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전략핵 공격 잠수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략핵 공격 잠수함 SSBN이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미사일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10,000km 내외거든요. 예. 근데 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다 이 표현에 이제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물론 전술핵 전략핵을 나누는 건 뭐 현대 전장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전술핵은 폭발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분열탄, 우리가 원자탄으로 알고 있는 급 정도, 그리고 사거리는 1,000km 이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SSBN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사거리 10,000km 내외 발사관이 24개, 사용 가능한 20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일반 재래식 잠수함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넣는다 이런 표현인데 예. 발사관 크기가 다른 걸로 봐서는 중거리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굳이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조금 의문이네요. 예. 조금 아까 조한범 연구위원께서 이게 군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 우리 군 당국도 이거는 이 잠수함 완성도가 떨어진다. 또 외형적인 형태로 봐도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건 어떠냐면은 지금 로미오급이라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가장 빨라야 70년대 건조된 1,800톤급 선체를 연장을 해서 예. 3,000톤급 쉽게 말하면은 소형차 30년, 40년 된 소형차에다 껍데기를 대형차 껍데기를 씌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은 저 잠수함이 과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추구했던 모델이 골프급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재래식 잠수함 핵탄두 3발을 집어넣은 소련의 잠수함이거든요. 예. 건조한 지가 한 60년 정도, 60년대에 건조했으니까 90년에 다 퇴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똑같은 걸 이제 추구하는데 3,000톤급 골프급의 발사관이 3개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무리해서 실전에서 운영 능력이 없다 해서 모두 소련 해체되고 폐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폐기한 걸 지금 고철로 수입해다가 그 발사관을 장착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기 1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겉모습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차 그것도 40-50년 된 소형차에다가 대형차 껍데기를 씌운 건데 저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전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위험하겠지만 예. 속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정말 그건 더 큰일이거든요. 큰일이죠. 그래서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군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 너무 무리한 형태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저게 실전 배치 있어도 걱정이고 아니면 그 운영하다 사고가 나도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중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전망되는데 이건 거의 확실한 겁니까? 미국 쪽에서 이미 백악관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성사 여부는 모르지만 계획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개된 여부가
이게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땐 10일 내일부터네요. 예.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 푸틴이 항상 오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살짝 기차 타고 뭐 하루 정도만 가면 둘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급격한 밀착 행보를 봤을 때는 네. 그 성사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전화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 가졌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의 한중회담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한중회담은 지난해 11월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10개월 만에 열린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게 한중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면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북한의 핵 개발 관련해서도 중국이 이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제 인도로 윤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한다는데 왜 불참하죠? 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G20 정상회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참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를 보냈죠. 일단 여러 가지 수축이 있는데요.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성과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이번 회의가 인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과 인도 관계가 국경 문제나 안보 문제나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불리한 외교적 환경이기 때문에 좀 얻을 게 없어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심산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주석의 다자회의 이 불참 행보가 지난달 말에 열렸던 남아공에서 열렸죠.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를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모습과는 또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라 또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실 G20이 경제적인 논의만 하는 자리길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서방 이 대치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G20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또 시진핑 주석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20에 가봤자 중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별로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도 열릴 수 있었는데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중국이 미국 기술이 아니라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반도체 칩을 넣은 스마트폰을 깜짝 공개했죠? 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죠. 화웨이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깜짝 발표를 했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에 미국이 중국에게 한 방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IT 산업 발전을 막으려고 정말 전방위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는데 이 미국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중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지만 이례적으로 뭐 어떤 프로세서가 쓰였는지 몇 세대 이동통신인지 이런 핵심 특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G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관영 언론은 이 스마트폰이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최상위급 프로세서를 탑재한 거다. 이렇게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는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가 생산했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에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을 두고 미 정가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핵심 기술 발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 이렇게 역시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전문가들도 이 초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 기술 없이도 서방의 최첨단 모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성능의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화웨이의 이번 최신 스마트폰은 지난 러먼드 미국 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제재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스마트폰 공개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가 피해를 봐요. 왜 그렇습니까? 네, 7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을 해체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 그리고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하. 또 화웨이 스마트폰 안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중국 업체 부품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온 부품이 쓰이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어기고 화웨이랑 몰래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된 이후에 더 이상 화웨이와는 거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SK 하이닉스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번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과 반도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까지 동원하고 있죠?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이걸 반대하는 서면을 일본이 곧바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는 이제 RCEP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RCEP에도 논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RCEP은 중국과 일본, 한국도 포함해서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하는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협정인데 일본 외무성이 4일날 이 WTO에 중국에 대한 반론 서면을 제출하고 이번에는 중국에게 이번 문제에 대해서 RCEP에 근거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RCEP 협정을 보면요. 협정 상대국이 식품 위생을 목적으로 수입 규제 같은 긴급 조치를 취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상사국은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 RCEP 협정 의무에 따라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 현지에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홍보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많이 보셨겠지만 기시다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강요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회를 직접 먹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응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이 씹는 맛도 다르고 맛있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예.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도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서핑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혹은 타당하다 이렇게 좀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의견이 많은데 현지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일본 내에서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일본 매체의 주장들을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용인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은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는 소송이 또 제기됐어요. 네, 첫 번째 소송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에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시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곤란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 계획이나 관련 설비를 조사한 끝에 결국 합격 판정을 내린 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동시에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1차 방류가 이번 주 오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차 방류에서는 이 방출 예정량 약 7,800톤이 모두 방류가 됐고요. 두 번째 방류는 이르면 9월 말 이후에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서 오염수 총 31,200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미국 대선 내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가 가장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전쟁을 좀 가능한 빨리 끝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것에 도박을 걸고 있다. 이런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아마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원을 줄이면 우크라이나는 결과적으로 승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제렌스키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라는 걸 제렌스키 대통령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1년도 더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쟁이 계속된다. 아유, 정말 끔찍하네요. 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롤 키스의 When I Dream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